새 항구에서 같은 시각에 같은 문장이 떴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인도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세 곳 모두 밤 11시 정각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12시간 전 인도 정부가 삼성의 강경 조건을 발표했죠. 이쯤 되면 보통 기업은 반박합니다. 언론을 움직이고 정부를 설득하죠. 그런데 삼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사진 한 장이 발견됐어요. 베트남 신규 공장 준공식. 투자액 5억 달러. 고용 6,000명.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 그리고 내부 문서 한 장. 작성일 6개월 전. 이 싸움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하지 않고 이긴 기업의 한 달을 시작합니다. 저는 아누라 가우탐입니다. 36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가로 10년을 일했어요. 인도 정부와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 위험을 계산하는 사람이죠. 제 일은 단순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만 믿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월요일 밤 11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가우탐 씨, 뭄바이입니다. 현장 담당자였죠. 중국발 화물이 항만에서 묶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풀리는 문제였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5분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첸나이 담당자였어요. 가우탐 씨,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뭄바이랑 똑같이요? 네. 밤 11시. 중국발 소재 추가 확인 필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시간 확인해 주세요. 정확히 몇 시였습니까? 11시 정각입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켰어요. 물류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뭄바이 항구 기록을 열었죠. 화면에 떴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23시 0분. 첸나이 기록을 열었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23시 0분. 같은 시간, 같은 문구, 다른 항구. 그때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가우탐 씨, 콜카타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간이 11시였습니까?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세 개의 항구. 서로 다른 관할. 서로 다른 담당자. 그런데 같은 시각, 같은 조치.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조율이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조치가 내려오기 12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삼성에 대해 강경 조건을 공식화했다는 사실.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오전 10시 인도 정부 기자회견. 오후 10시 중국 상무부 발표. 밤 11시 항구 세 곳 동시 차단. 12시간 안에 모든 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 번은 우연입니다. 두 번부터는 의도. 그런데 이 의도를 누가 먼저 짜놓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뉴스 알림이 떴어요. 중국 상무부 공식 발표. 남아시아 지역 핵심 소재 수출 특별관리 검토. 특별관리.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특별관리는 곧 속도 조절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타임라인을 다시 그렸습니다. 인도 기자회견 12시간 뒤 중국 발표 같은 날 밤 항구 봉쇄. 화살표가 일직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반응이 아니었어요. 순서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동료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지금 세 곳에서 연락 왔어요. 누군가 말했죠.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전부 밤 11시. 칠판에 적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조율된 겁니다. 중국 소재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리웨이 씨였죠.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3번, 4번, 5번.
모두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메일을 보냈어요. 리웨이 씨, 인도 프로젝트 일정 확인 긴급 요청합니다. 답장은 5시간 뒤에 왔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2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12단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 오후 2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라오 신 국장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중국 움직임 다들 봤을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건 예상 범위 아닙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삼성 생산에 차질 생기면 인도 고용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빨리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중국이 압박할수록 삼성은 우리한테 더 매달릴 겁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도는 삼성이 선택지가 없다고 믿고 있구나. 회의가 끝나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삼성은 선택지가 없다. 인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중국 소재도 포기할 수 없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삼성 인도 법인에서 발표가 나왔거든요. 당사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국적 생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국적 생산 네트워크, 대응 체계 구축. 이미 준비돼 있다는 뜻이었어요. 언제부터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에는 3명이 있다고요. 인도, 삼성,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 그날 오후 5시였습니다. 삼성 인도 법인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단 2문장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진행 중. 생산 일정에는 차질 없음. 저는 그 문장을 10번 넘게 읽었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대기업은 보통 반박합니다. 정부를 만나고 언론을 움직이고 기자회견을 열죠. 실제로 작년에 일본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대사관을 움직였고 본사 임원이 직접 인도에 날아왔죠. 언론 브리핑을 3번이나 열었어요. 미국 기업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로비스트를 동원했고 상공회의소를 통해 압박했죠. 그런데 삼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고 해명도 없었어요. 그냥 2문장. 이상했습니다. 동료 라지부가 제 책상으로 왔어요. 가우탐, 삼성 측 변호인단 연락 받았어?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 보통 이럴 땐 법률 검토부터 들어가는데. 그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도 10년 넘게 이 일하는데 이렇게 조용한 기업은 처음이야.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다변화 진행 중. 차질 없음. 라지브. 제가 말했어요. 삼성이 포기한 걸까요? 포기? 그가 웃었습니다. 가우탐, 삼성은 작년에만 인도에 12억 달러 투자했어. 포기할 리 없지. 그럼 뭡니까? 라지브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 그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 문장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날 저녁 라오 신 국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가우탐 씨, 삼성 측 반응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좋은 신호 아닙니까? 항복하는 거죠.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말했어요. 이건 항복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준비입니다. 국장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때 보고하세요. 전화가 끊겼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델리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삼성의 침묵, 이게 전략이라면 다음 단계는 뭘까? 그리고 적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기업은 대신 무엇을 하는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준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8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라오 신 국장이 테이블에 신문을 내던졌어요.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일면이었습니다. 외국 기업 특혜 논란 삼성 투자한 재검토. 이게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국장이 말했죠. 여론이 우리 편입니다. 삼성은 궁지에 몰렸어요.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인도 노동자는 희생하고 외국 기업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삼성에 더 강력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프레임이 명확했어요. 인도 대 삼성. 노동자 대 자본. 좋습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주 안에 조건서 최종안 만드세요. 더 강하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보좌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우탐 씨, 잠깐만요.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삼성 측에서 비공식 채널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대화하고 싶대요. 조용히요. 거절했습니까? 아직 답 안 했어요. 위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 중이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대화를 원한다. 조용히. 이건 항복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일까요? 그날 오후 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방향은 아니었어요. 사흘 뒤 삼성 인도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정문을 지나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가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소리가 달랐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렸어요. 관리자 박선우 씨를 불렀습니다. 라인이 느린 것 같은데요. 그가 잠시 망설였어요. 속도 줄였습니다. 왜요? 본사 지시예요. 박선우 씨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최적화 작업 중이래요. 최적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사흘 전부터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항구 봉쇄 닷새 뒤 라인 속도 조절. 생산량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체감상 15에서 20% 정도요. 작업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박선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혹시 공장 문 닫는 거 아니냐고요. 본사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지시만 내려옵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얼굴을 봤어요.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한 작업자가 동료에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이러다 우리 잘리는 거 아냐? 모르겠어. 회사가 아무 말도 안 해.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파업도 기계 고장도 아니었어요. 계획된 조절이었습니다. 박선우 씨 사무실로 갔습니다. 협력사 주문은 어떻습니까? 그가 화면을 돌렸어요.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0% 감소했어요. 협력사들 반응은요? 난리입니다. 매일 전화 옵니다. 주문 언제 정상화되냐고요. 뭐라고 답합니까?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죠. 저희도 본사 지시만 기다리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주차장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차가 적었습니다. 출근율도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출근율은 정상입니다. 다만, 박선우 씨가 말을 멈췄어요. 다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다들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3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협력사 대표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정부분이시죠? 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삼성 라인 속도 줄어드니까 우리 주문도 줄었어요.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작년 주물량이고요. 이게 이번 달입니다. 절반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공장 직원 200명이에요. 가족까지 치면 600명 넘어요. 이번 달 임금 못 줄 것 같아요. 은행 대출도 막혔고요. 청와대에 탄원서 냈어요. 정부가 삼성 라인 정상화 시켜달라고요.
군중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삼성 괴롭히지 말라고요. 우리가 피해보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 애들 학교 보내야 하는데, 집 대출금 갚아야 하는데,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나서서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정부분 곤란하십니다. 군중이 천천히 흩어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차로 돌아왔죠.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 수 없었어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삼성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인 속도만 조금 줄였고 그러면 협력사가 먼저 무너지고 사람들이 정부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지만 압력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앱을 열었어요. 이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삼성 협력사 43곳 청와대의 긴급 탄원. 고용위기 해결 촉구. 기사를 눌렀습니다. 협력사 대표 인터뷰가 있었어요. 우리는 삼성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부한테 묻고 싶어요. 왜 멀쩡한 기업을 괴롭힙니까?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댓글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삼성 괴롭히니까 우리가 죽는다. 선거 앞두고 뭐 하는 짓이야? 외국 기업 쫓아내면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 체면 챙기려다 고용 다 날린다. 야당 대변인 성명도 떠 있었어요. 현 정부의 무능한 외교 정책이 3만 명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어요. 삼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도 성명서도 항의도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삼성 편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라오 신 국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우탐 씨 현장 어땠습니까? 국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라인 속도를 줄였습니다. 파업입니까? 아닙니다. 최적화 작업이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협력사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여론이 네, 정부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장이 벽에 기댔어요. 이건 계산된 겁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국장님, 삼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언론 브리핑도 로비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럼 대신 라인 속도만 줄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협박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죠. 이건 시그널입니다.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무슨 신호요? 우리가 계속 압박하면 삼성은 멈출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날 저녁 8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켰어요. 저녁 메인 뉴스였습니다. 삼성 고용위기 협력사 대표들 정부 규제 완화 요청. 화면에 오늘 만났던 그 남자가 나왔어요. 우리는 외국 기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주니까요. 정부가 규제만 하면 기업은 떠나고 우리만 남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산업부 대변인이 나왔어요. 정부는 공정한 협상을 원할 뿐입니다. 고용 문제는 기업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화면 아래 실시간 댓글이 흘러갔습니다. 기업 책임? 웃기네. 정부가 괴롭히니까 기업이 도망가는 거지. 선거 끝나면 다 책임질 거야? 저는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삼성의 전략 단 하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속도를 줄인다. 그러면 압력은 자연스럽게 정부로 향한다. 이게 어른의 방식이구나.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싸움은 없었지만 누가 이기고 있는가? 일주일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에 새 메일이 하나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베트남 통상부 자료.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어요. 클릭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왜 저한테 보낸 걸까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 문서였어요. 베트남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삼성전자 베트남 신규 생산 라인 준공식. 테이프 커팅하는 사람들.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 새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현수막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투자액 5억 달러. 고용 인원 6,000명. 그리고 날짜. 지난주 금요일.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놓쳤어요. 책상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날은 인도 정부가 삼성의 최종 조건서를 통보한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베트남 통상부 장관 축사문이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번 신규 라인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장 사양이 나와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 4개. 1일 생산 능력 5만 대. 부품 조달 협력사 28곳.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펜을 놓았어요. 1일 5만 대. 인도 공장과 똑같은 규모였습니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재무부 동료에게 걸었어요. 라지부, 베트남 삼성 공장 알고 있었어? 방금 발견했어. 너한테도 메일 왔어? 네. 누가 보낸 거야? 모르겠어요. 익명이에요. 이거 진짜야? 베트남 정부 공식 자료예요. 가짜일 리 없어요. 라지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우탐, 이거 큰일이야. 우리한테 보고 안 했어. 규모가 얼마나 돼? 인도 공장이랑 똑같아. 라인 4개, 투자액 5억 달러. 언제부터 지었어? 확인해 봐야 하는데 최소 1년은 걸렸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타임라인을 다시 그렸습니다. 1년 전 베트남 공장 착공. 6개월 전 공사 진행. 한 달 전 인도 정부 압박 시작. 지난주 베트남 공장 준공.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정도 규모의 준공 시기 인도 정부에는 단 한 줄도 공유되지 않았던 겁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오전 9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라오 신 국장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베트남 공장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우릴 놀린 겁니까? 협상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베트남 키운 거예요?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국장님. 진정하라고요?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삼성이 인도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년 전부터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국장님, 뭡니까? 이건 지금 만든 게 아닐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5억 달러 투자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최소 1년 길면 2년 걸려요. 그래서요? 그 말은 삼성이 우리가 압박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차관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가우탐 씨, 그게 사실이라면.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도가 언젠가 압박할 거라는 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거잖아. 국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어요. 그가 고개를 떨구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삼성한테 당했대. 처음부터 계획이었대. 우리가 바보였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 순간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정부 강경 조건 발표. 12시간 뒤 중국 압박. 항구 3곳 동시 봉쇄. 라인 속도 조절. 협력사 반발. 그리고 지금 베트남 공장 가동. 이건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반응이 아니라 계획. 즉흥이 아니라 설계.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반응이 아니다.
이미 짜여 있던 흐름이다. 오후 2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가우탐 씨.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했지만 낯익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준혁입니다. 삼성 글로벌 전략팀.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베트남 자료 잘 받으셨습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보낸 겁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죠. 중요한 건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삼성은 인도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이제 인도 정부도 알게 됐죠. 협박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입니다. 우린 1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베트남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도 있습니까?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모두 진행 중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말하는 겁니까? 가우탐 씨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해할 겁니다. 뭘요? 삼성이 왜 싸우지 않았는지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제 책상 위에 또 다른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익명 발신자였어요. 같은 사람일 겁니다. 파일명은 이거였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생산 재배치 계획. 12페이지짜리 내부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적힌 날짜. 작성일 6개월 전. 우리가 조건서 작성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압박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목이 나왔습니다. 인도 정치 리스크 증가에 따른 생산 거점 다변화 추진 계획. 계속 읽었습니다. 베트남 라인 증설 완료 목표 1년 내. 태국 부지 확보 진행 중. 인도네시아 투자 협의 검토 중. 그리고 마지막 줄. 인도 비중 축소. 현 35%에서 목표 18%. 숨이 막혔어요. 삼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도가 언젠가 압박할 거라는 걸요. 그리고 6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거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 싸움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끝난 게임의 결과를 보고 있었던 거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3달 전에 이렇게 적었었어요. 삼성은 선택지가 없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삼성은 선택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선택지를 이미 늘려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고요. 그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 더 있을 거라고요. 저는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표 하나가 나왔어요.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대외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 단계별. 날짜도 서명도 없었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반응 주체, 정부 협력사, 노조, 언론, 정치권, 그리고 그 옆에 삼성 대응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외부 압박 시작, 정부 반응, 강경 조건 제시, 언론 반응, 외국 기업 특혜 논란, 그리고 삼성 대응 항목, 외부 대응 없음.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멈췄습니다. 항구가 멈춰도 언론이 떠들어도 정부가 압박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바로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초기 반응은 상대 결속을 강화한다. 침묵은 상대의 확신을 높이지만 동시에 과신을 유도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 내부 조정. 삼성 대응, 내부 최적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생산 속도 단계적 조절. 계약 위반 없음. 법적 분쟁 없음. 협력사 주문 자연 감소 유도. 라인을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속도를 조절한 겁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협력사 대표였습니다. 여보세요? 가우탐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공장 문 닫습니다. 뭐라고요?
은행이 대출 회수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문 닫아야 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원들은요? 200명 전부 해고입니다. 가족까지 치면 600명 넘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우탐 씨, 직원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표에는 이미 적혀 있었거든요. 협력사 반응 공황. 가우탐 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표를 받습니다. 세 번째 단계. 압력 전환. 협력사 반응, 정부의 탄원. 노조 반응, 고용 불안 제기. 언론 반응, 정부 책임론 부상. 삼성 대응, 침묵 유지. 그 옆에 짧은 문장이 있었어요. 압력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 개입하지 않는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대체 라인 가동 가시화. 삼성 대응, 베트남 공장 준공 발표. 그 아래 설명. 이건 협박이 아니다. 선택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다. 바로 어제 본 그 사진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다섯 번째 단계를 봤습니다. 협상 체계. 삼성 대응 조건부 대화. 그 옆에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원래 조건으로 복귀. 추가 압박 없음. 마지막 단계. 정상화. 정부 반응, 조건 철회 또는 완화. 삼성 대응, 침묵. 그 아래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승자는 말하지 않는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이건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시간표였어요. 전화를 들었습니다. 라오 신 국장에게 걸었어요. 국장님, 지금 시간 있으십니까? 뭡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요. 10분 뒤 국장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삼성 내부 문서입니다. 국장이 화면을 봤어요. 표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시간표입니다. 국장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단계를 하나씩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작성일을 보십시오. 국장이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 전. 6개월 전이면 우리가 조건서 만들기도 전입니다. 국장이 의자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 2명이 들어왔어요. 국장님, 지금 협력사 40곳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원님들 회의 중입니다. 회의? 키 큰 의원이 소리쳤어요. 지금 3만 명이 일자리 잃는데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국장이 노트북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 한 명이 화면을 봤어요. 잠깐, 이게 뭡니까? 그가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삼성 내부 문서, 시간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장님, 의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삼성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의원님, 지금은. 그럼 왜 손 놓고 계셨습니까? 우리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국장이 소리쳤어요. 의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작성일이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국정조사감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의원님들 진정하십시오.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대응 중입니다. 대응이요? 첫 번째 의원이 코웃음 쳤습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5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은 정상화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국장이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가우탐 씨. 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표를 가리켰어요. 이미 5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네. 우리는 이미 이 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국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시간표를 다시 그렸습니다. 6개월 전 문서 작성. 1년 전 베트남 공장 착공.
한 달 전 인도 압박 시작. 어제 베트남 공장 준공 발표. 오늘 내부 문서 유출.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가우탐 씨 문서 잘 보셨습니까? 이준혁이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겁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저한테 보낸 겁니까? 가우탐 씨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겁니다. 이 게임은 이미 끝났다는 걸요. 게임이요? 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끝난 게임의 결과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말했어요. 내일 오전 정부가 움직일 겁니다. 표에 적힌 대로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멈춰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그의 말이 맞을까요? 노트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삼성은 싸우지 않았다. 대신 시계를 돌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먼저 무너진다. 게임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인도 정부가 언제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였죠.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뉴스 푸시 알림이었습니다. 정부 삼성과 비공식 협의 진행 중. 손이 멈췄습니다. 이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사무실로 갔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들었어? 정부가 물러선대. 조건 철회하는 거래.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오전 8시 대회의실이었어요. 라오 신 국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삼성과 재협상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재협상이 아닙니다.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조건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 겁니까? 아닙니다.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전략적 조정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졌다는 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제 본 그 표를 다시 띄웠죠. 6번째 단계. 정상화. 정부 반응, 조건 철회 또는 완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표에 적힌 그대로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이준혁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가우탐 씨. 그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뭘요? 정부가 오늘 움직일 거라는 걸요. 표를 받잖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패턴이요? 네. 우린 7년 동안 인도를 연구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거 주기, 정책 변동성, 여론 흐름, 협력사 구조, 언론 반응 속도. 그래서요. 모든 게 패턴입니다. 인도가 어떻게 움직일지, 얼마나 버틸지, 언제 꺾일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우탐 씨. 그가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습니까? 왜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삼성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2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이준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이번엔 노트북이 있었죠. 앉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앉았어요. 보고서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지 않았어요. 쓸 수 없었습니다. 왜요? 거짓말이니까요.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노트북을 돌렸죠. 화면에 스프레드시트가 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삼성 전략팀이 7년 동안 만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인도 정치 주기, 선거 전후 정책 변화, 외국 기업 규제 강도, 협력사 반응 속도, 언론 보도 패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우린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거 6개월 전 정부는 항상 외국 기업을 압박합니다. 여론을 의식하니까요.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협력사는 3주 안에 무너집니다. 대출 구조가 취약하니까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린 기다렸습니다. 싸우지 않고요. 그가 다시 화면을 돌렸습니다.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21일 전 베트남 완공 발표, 18일 전 중국 재검토 통보, 14일 전 협력사 탄원, 9일 전 오늘. 그리고 이게 남은 일정이에요.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7일 후 노조 입장 변경, 3일 후 야당 국정조사 요구, 오늘 정부 조건 완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시간표입니다. 이준혁이 말했죠. 예측이 아니에요. 계획입니다. 당신들이 만든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인도가 만든 겁니다. 우린 그냥 기록했을 뿐이죠.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게 7년 전 데이터예요. 그래프가 나타났죠. 인도 정치 리스크 지수,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추세, 선거 주기별 정책 변동성. 우린 7년 전에 알았어요. 인도가 언젠가 압박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베트남을 키운 겁니까? 베트남뿐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 태국 부지 확보 5년 전. 인도네시아 협의 3년 전. 멕시코 검토 2년 전. 우린 한 곳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게 삼성 방식이에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그럼 인도는요? 필요합니다. 이준혁이 말했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릴 속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죠. 우린 진심으로 협상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을 원한다면 우린 준비된 쪽이 돼야 했어요. 노트북을 덮었죠. 가우탐 씨. 그가 저를 봤어요. 싸우면 뉴스가 됩니다. 언론이 떠들고 정치인들이 개입하고 양쪽 다 상처받죠. 그럼요? 우린 뉴스가 안 되게 움직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조용히 준비하고 상대가 먼저 멈추게 만들죠. 그게 어른의 방식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침묵의 이유, 라인 속도 조절, 협력사 압박, 중국 타이밍, 베트남 발표. 전부 계산이었던 거예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뭡니까? 이 시간표를 저한테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이준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우탐 씨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삼성은 인도의 적이 아닙니다. 그냥 준비된 파트너일 뿐이에요. 준비된? 네.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준비된 파트너요. 그가 걸어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어요. 가우탐 들었어? 뭘요? 정부가 조건 철회했대. 방금 발표 나왔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인도 마이너스 삼성 상생 협력 방안 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부와 삼성은 양측이 건설적 대화를 통해 윈윈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건서는 원안으로 복귀했으며 추가 협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라오 신 국장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번 합의는 전략적 조정입니다. 완화가 아니라 상호 이해를 통한 조정이죠. 댓글을 내렸습니다. 결국 정부가 졌네. 처음부터 이럴 거면 왜 괴롭혔어? 삼성한테 배운 거 있어? 조용히 이기는 법. 저는 화면을 끄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시간표를 다시 봤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표에 적힌 그대로였어요. 저는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싸움은 없었다. 하지만 승부는 났다. 그리고 이긴 쪽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라오 신 국장도 그대로였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저였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이준혁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우탐 씨, 커피 한잔 하실까요? 같은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그는 이미 와 있었죠. 잘 지내셨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네. 저는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뭘요? 한국에 대해서요. 이준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글로벌 기업들을 봤어요. 제가 말했죠. 미국 기업은 목소리가 컸어요. 언론을 동원하고 로비를 하죠. 유럽 기업은 원칙을 내세웠고요. 법과 규정을 앞세웠어요. 한국은요? 그가 물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대답했죠.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약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준비였어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한국 기업은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기는 방법을 준비해두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가 말했죠. 우린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시스템으로 움직이죠. 왜요? 감정은 변하니까요. 그가 창밖을 봤어요. 오늘 친구였던 나라가 내일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준비하죠. 외롭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외롭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요. 이준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우탐 씨. 그가 말했죠.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생존 방식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3달 전에 당신이 했던 말 기억해요. 제가 말했어요. 싸우면 뉴스가 된다고요. 네. 그런데 궁금해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이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70년 전부터요. 70년이요? 우린 항상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모두 우리보다 강했죠. 그래서 배웠어요. 크게 싸우면 진다는 걸요. 대신 조용히 준비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요. 그게 한국 방식이군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른의 방식이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뉴델리 거리가 붐볐어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 하지만 그 나라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강해졌어요. 소리 없이요. 일주일 뒤 사무실에서 새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일본 기업 투자안이었어요. 자료를 펼쳤습니다. 조건서 초안이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그대로 진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라오 신 국장을 찾아갔어요. 국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뭡니까? 이 조건서요.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강해야죠. 우리가 우위에 있을 때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국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삼성건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뭔데요? 강한 조건은 상대를 굴복시키지 못해요. 대신 떠날 준비를 하게 만들죠. 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요? 협상은 이기는 게 아니라 양쪽이 계속 함께 가게 만드는 겁니다. 국장이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써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삼성은 저를 바꿔놨습니다. 데이터만 믿던 저한테 시간의 가치를 가르쳐 줬어요.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고 믿던 저한테 침묵의 힘을 보여줬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죠. 진짜 강한 쪽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적고 나서 밑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돼 있으니까. 3달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항구 3곳이 동시에 멈춘 밤. 저는 그때 확신했었죠. 삼성이 무너질 거라고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무너진 건 우리의 오만이었어요. 삼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움직였고 상대가 먼저 멈추게 만들었죠.
그게 어른의 방식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70년 동안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서 목소리 큰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작은 나라가 살아남은 방법. 소리 지르지 않고 미리 준비하고 조용히 버티고 그렇게 강해진 방법이죠.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가 먼저 싸울 이유를 잃게 만들었어요. 목소리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감정이 아니라 준비로, 드라마가 아니라 계산으로,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 왜 말이 적은지를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준비돼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이런 방식이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조용하다고 느끼십니까? 현명하다, 조용하다 중에 하나를 골라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끝까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났으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동 취재단이었습니다.